안녕하세요. 가족 상담 및 치료 이정아입니다. 이제 우리 6주차 수업을 할 차례죠. 네, 오늘은 추석이에요. 여러분들 송편이랑 맛있는 전이랑 많이 드셨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큰 민속 명절이 추석과 설날이 있는데, 이렇게 추석과 설날 같은 명절에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모이게 되면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명절에 이제 고향을 가지 말고 마음만 함께 하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당부를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지방이 아닌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모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뉴스랑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누나와 매형을 뭐 칼로 찔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평소와 같은 때에도 이렇게 명절 때 뭐 가족이 모이거나 그러면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너는 이번에 대학은 뭐 어디 갔니? 혹은 취업은 되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이런 말들은 네, 서로 하지 말고 조심해야 될 말로 이미 그렇게 이제 공공연한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은 가까운 사이여도 이렇게 서로 불편한 말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옛날부터 나오던 얘기들이 뭐였냐면 정치 문제, 종교 문제, 이런 걸로 가족끼리 대화를 하다가 언쟁이 붙는다. 이제 이런 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너는 대학은 뭐 어디 갈 거니? 혹은 취업은 어떻게 언제 아직도 취업 못 했니? 결혼은 뭐 언제 할 거니?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되받아치는 모범 답안이 인터넷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 질문을 하면 뭐 아우 삼촌은 노후 자금은 준비해 두셨어요? 연금은 드셨어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뭐 물어보면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명절을 뭐 가지 않고 보내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올해는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동하지 말라 그래서 축항스라고 뭐 추석 때 가는 바캉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쨌든 학기에 지금 상반기를 비대면 수업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족끼리 가까운 사이인데도 이렇게 뭐 명절 때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담소 나누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좋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뭔가 민감한 얘기들로 자꾸 문제가 된다는 거.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한국 가족의 특성을 설명할 때 함께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과거 지향적이어서 그때 당시에 즉각 얘기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실은 그때 서운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게 계속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명절을 보내면서 그런 기사들을 접하고 그러면서 야, 가족 상담 및 치료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5주차 수업으로 우리 사이버네틱스와 피드백 고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어요. 사이버네틱스는 자동 제어 장치 같은 그런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스스로 스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피드백 고리는 정적 피드백과 부적 피드백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적 피드백은 그동안 하던 것을 더 이렇게 강화시키는 반대로 부적 피드백은 하던 것들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시간에는 사회사업, 결혼상담, 아동지도운동, 소집단운동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7주 차에는 정신분열증 환자 가족 연구의 결정적 계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사회사업, 결혼상담, 아동지도운동, 소집단운동이 가족 치료와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어찌 되었든 건강한 가정은 남녀 두 사람의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또
자녀를 낳고 부모됨의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7주 차에서 정신분열증 환자 가족의 연구의 결정적 계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이 변화가 있죠. 먹는 것부터 뭐 생활 리듬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무래도 가족 중에 환자가 한 명 있으면 가족 전체가 아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정신적 분열증이라는 것은 또 관계에 장애를 미치는 거잖아요. 가족끼리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사업입니다. 과거에 제가 좀 이렇게 어, 여러분 나이 때 사회복지를 처음 할 때만 하더라도 사회복지라는 말 대신에 사회사업이라는 말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회사업은 뭐냐? 그냥 구제사업, 또 착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했죠. 전문직으로서 인정받고 전문가들이 무엇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착한 사람이 하는 거야. 남을 도와주고 싶고 남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사회사업이라는 인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사회사업은 사회복지라든가 사회사업의 개념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려는 게 아니라 가족 상담 및 치료에서의 사회사업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가족 상담 혹은 치료 이것들을 그냥 어느 한 가족만의 문제로 치부했다는 거죠. 아니 그 집 뭐 부부 간의 문제 혹은 그 집 가족 간의 문제를 왜 다른 사람이 감나라 배추나라 해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지 뭐 라는 인식이 너무너무 강해서 타인이 감히 범접하거나 무언가를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족 간에도 뭔가 상담은 필요하고 가족 간의 독특한 문화 속에서 그들의 소통 방법이라던가 역할 분담이라던가 혹은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회사업가들은 가족은 단위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가족의 문제를 보면은 개인을 만나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도 너무 좋은 분이시고 어머니도 너무 좋은 분이시고 그런데 이 가족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병들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보면은 가족 개인계에는 문제가 없는데 가족이라고 이렇게 뭉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단위로 이쪽 집안 단위로 고려돼야 한다는 거죠.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을 가족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리치몬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리치몬드에 의하면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정서적 결합과 응집력의 정도는 그들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능력의 결정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무리 우리가 가족 그 안에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관심이 없고 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가족들이 있으세요. 그런가 하면은 지나치게 그 경계가 너무 밀착해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마치 내 문제인 양 서로 온 집안이 하나가 돼서 그런 집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능력의 결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가족끼리 별로 무관심한 뭐 싸우거나 사이가 안 좋아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격이 뭐 자라온 환경이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가족 문제를 서로 막 같이 해결하고 이런 집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가족 간에 특히 뭐 형제지간에 그런 어떤 문제들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할 때의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대면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리치몬드는 그 가족 단위로 인식이 물론 돼야 되지만 그 가족이라는 집단 안에서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들이 응집력, 단합되는 거예요. 또 정서적 결합, 서로 원가족에서 분리가 돼서 각각의 가족을 꾸미고는 있지만 정서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이게 생존과 번영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또 이렇게 단합이 잘 되고 이런 가족들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잘 헤쳐나가요. 서로 형제라든가 뭐 부모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는 가족도 있지만 누구 한 사람이 어렵게 되면은 서로 막 그것을 같이 해결하려고 똘똘 뭉쳐가지고 막 그러는 분명 가족들도 있잖아요. 뭐 만약에 뭐 빚을 많이 졌으면은 형제끼리 십시일반으로 막 돈을 모아서 갚아준다던가, 이런 가족들은 뭔가 더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도입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결혼인 혹은 행복한 가정을 꾸미려면 남녀 두 사람이 먼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건강한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 과정에서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뭔가 좀 중심을 잡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혼 및 예비 결혼 상담 분야의 발전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보면은 엄마 아빠가 뭐 아이를 방치하고 밖에 가서 술을 먹었다, 그래서 아이가 뭐 죽었다, 혹은 뭐 아이를 방치해서 아이가 뭐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제가 매일 하고 싶은 말이 이거거든요. 제발 좀 결혼에 대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같이 사는 게 그것이 결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부모됨의 교육을 미리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몸이 신체적으로 성숙해서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성인의 몸이 되었지만, 우리의 정서가 아직 그 정도 단계가 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됨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좀 해서 그 사람들이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뭔가를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그런 단계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결혼을 할 때에 그냥 뭐 조건을 보고 외모를 보고 이런 게 많다는 거죠. 결혼 초기 상담은 단기적이며 손상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각각의 토양에서 30년 가까이 혹은 30년 넘게 살던 사람이 이제 한 화분으로 옮겨 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장 속도가 다르고, 또 뭐 두 가지의 식물을 같은 화분에 옮겨 담으면 아무래도 꽃이 피어도 색깔이 다르고 또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겠죠. 이렇게 남녀는 서로 각각 다른 문화에서 살던 사람이 같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기에서 처음에는 좋아 죽겠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맞춰가는 과정에서 뭔가 미움이 생기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뭔가 손상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만든 게 바로 결혼 초기 상담이었어요. 상대에 대해 적응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집은 이렇게 컸는데 이 집은 뭐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말들이 나왔을 때에 이것들을 이해시키고, 또 당사자끼리 네가 왜 그랬어, 내가 왜 그랬어, 뭐 이런 것들을 싸우는 것보다 중간에서 그렇게 당사자끼리 싸우게 되면 감정이 많이 결합이 돼서 결국은 대화를 하다가 또 싸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는 것보다 중간에 상담자가 있게 되면은 아우 저쪽에서 이런 게 불만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아, 그 상황에선 제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라면서 서로의 입장을 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적응의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 또한 결혼 초기에는 두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또 가족에 대한 적응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결혼해갖고 사는데 시어머니가 그냥 아무 때고 부스부스 오신대요. 연락도 없이. 그러면은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긴장되잖아요. 시어머니가 오시게 되면은. 그래서 연락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면 시어머니는 내가 내 아들 집으로 오는데 네 허락 받고 와야 되냐? 내가 왜 연락하고 와야 되냐? 내 아들 집인데.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은 그게 문화인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내 아들의 집이 아니거든요. 내 아들과 내 며느리가 같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예의는 지켜야지.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이 방에 있을 때 노크도 없이 그냥 확확 문 열면 깜짝깜짝 놀라고 기분 나쁘시잖아요. 하물며 내 부모가 내 방문을 그냥 여는 것도 기분 나쁜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있는 집을 그냥 아무데나 불쑥불쑥 오신다는 거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무례한 건데 그 집안은 그게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오시니까 이 부분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남편도 아니 엄마가 우리 집에 오는데 왜 허락을 받고 와야 돼? 왜 미리 얘기하고 와야 돼? 허락의 개념은 아닌 거죠. 이렇게 문화가 다르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적응 때문에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상대의 입장을 좀 헤아려주고 대변해주는 그런 관계를 인해서 결혼 초기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1950년대 후반에는 결혼과 가족 체제의 맥락에서 남편, 아내 관계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을 다루고 있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 가부장적인 사고의 뿌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과거는 더했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뭐 요즘에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뭐 남편이 손찌검을 한다. 그럼 그거 바로 폭행으로 네, 경찰에 신고하고 또 막 진단서를 끊고 그러는 시대가 됐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희 옆집은 아저씨가 매일 아줌마를 때렸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이제 그 집은 딸만 셋이 있는 집이었는데 이제 뭐 아들을 못 낳는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아들을 못 낳는 게 여자의 책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근데 그러고도 사시더라고요. 물론 뭐 애들을 봐서 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과거에는 뭔가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고 당연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 뭐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가부장적인 게 많았다는 거죠. 네, 부부 또는 가족이 동일 치료자와 동시에 동일 공간에서 작업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공동 치료라는 용어를 네, 잭슨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부부는 서로의 아픔을 서로 치료해 줘야 되고요. 서로 동일한 공간에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즉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뭐 옛날에 뭐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뭐 부부가 아무리 싸워도 각방을 쓰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을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동일 공간에서 있어야지 화해도 하고 네, 그렇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자꾸 뭐 부부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가 바로 서야지 이게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의 기본이 된다는 거고요. 부부의만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밑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또 자식과 자식 간의 관계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은 부부 간의 양육관이 달라서 갈등을 겪는 부부가 되게 많아요. 한쪽은 막 공부를 강요하는데 한쪽은 아,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지.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공부를 잘해야지만 사는 세상은 아니야.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쪽은 뭐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방목하는 편인데 한쪽은 약간 과잉 보호를 한다. 이래가지고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되어지는 그 양육 간의 문제들. 어떤 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부부 간에 먼저 이것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같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뭐 부부가 어떻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올바른 기능적인 가족이 되려면 부부간이 먼저 바로 서고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아동 지도 운동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부가 먼저 바로 서야 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아동 지도 운동을 볼게요. 아동 상담 및 아동 지도 운동가들은 정서적 문제들이 아동기에 시작되기 때문에 아동들을 치료하는 것은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인행사에서도 함께 공부하셨죠. 정신분석 이론에 입각해서 유아기, 아동기 때의 경험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죠. 인간관계에. 또 아동과 그러니까 유아와 주양육자와의 적절한 애착 형성이 돼야지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들이 보통 이 아동기 혹은 유아기 때에 영향이 성인기까지 가는 때가 많아요.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정말 유아기 때, 아동기 때 경험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보통 이제 뭐 유아기 때, 아동기 때 너무 가난해서 결핍을 경험했거나 이런 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돈을 쓰는 거에 있어 굉장히 인색하고 뭐 보면 그러세요. 또 우리 뭐 유아기 때 어떤 뭐 욕구 불만들 이런 것들이 성인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죠. 그래서 성인기 때 뭔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아동기 때 우리 잘 상담하고 양육해서 정서적인 문제를 바로 잡자 했던 게 바로 아동 지도 운동인 거예요. 이것을 지금 고치지 않으면 성인기에 가서도 문제가 되니까 우리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유아기 때 우리가 몸에 배인 습관이 성인이 되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습관들은 그때 고쳐야 되고 좋은 습관들은 그때부터 이제 몸에 배이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아기 때나 유아기 때 혹은 아동기 때 문제없이 주 양육자와 적절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또 양육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 부족함 없이 도움을 받고 하나 둘씩 스스로 자립을 할 때 자립하는 그런 발달 단계를 잘 거쳐가지고 문제가 없이 컸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뭐 상황에 의해서 주 양육자가 질병에 걸렸다던가 혹은 상황에 의해서 자꾸 양육자가 바뀌는 상황이었다는가 아무튼 어쩔 수 없이 뭔가 원만한 양육 환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성인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 자라서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아동기 때 이거를 정서적 문제를 치료하자. 이제 이런 운동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기에 진단을 하자는 거죠. 장애 같은 경우도 조기에 진단하면 진단할수록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혹은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가족의 문제를 어머니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많았다는 거죠. 프롬 리치몬드 혹은 존스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양육이라는 게 다 어머니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케이블 TV에서 막 20년 전, 30년 전 드라마를 보면은 가끔 그런 말이 나와요. 여자가 집에서 뭐해? 애나 잘 보여야지.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냥 양육이 다 어머니의 문제인 거예요. 애가 잘못되면 어머니의 책임인 거예요. 어머니는 집에서 뭐 했길래? 이게 붙는다는 거죠. 그런데 리치몬드하고 존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벌어지는 일, 단순히 어머니가 아이를 잘 본다고 이거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 양육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아버지가 거의 부재여서 아버지가 너무 바빠가지고 양육에 대해서 뭐 일절 신경을 쓰지 않는다던가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런 아버님들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냥 당연히 자녀 양육은 어머니의 몫이라고 여기고 그냥 아버지는 돈만 벌어오면 되는 줄 그런 아는 분도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거거든요. 많은 연구 결과에서 임신 중에 아버지가 태교에 참여한 경우 이게 훨씬 아이의 그 두뇌 발달을 좋게 하고요. 또 영아기 때, 갓난아이 때 아버지가 목욕에 동참하는 경우 아이 목욕을 시키는데 아버지가 같이 하는 경우 즉 육아에 아버지가 참여하는 경우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많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어떤 북유럽의 국가들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국가들은요. 아버지의 육아휴직 제도를 아예 그냥 체계화했어요.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가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게 되고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육아에 참여해라 이게 아니라 그만큼 인재를 길러낸다는 거죠.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가족의 문제가 다 어머니 책임인 거예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데 리치몬드와 존스는 아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관점의 전환인 거예요. 가족의 문제는 상호작용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바로 이게 핵심적인 거죠. 제가 이번 주차 강의를 시작할 때에 아버님만 따로 놓고 보고 어머님만 따로 놓고 보고 뭐 자녀를 보면 다 너무 괜찮아요. 그런데 상호작용할 때 문제인 거예요. 말투가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아버지가 너무 강압적이라던가 이런 것들. 타인과 대화할 때는 그게 나오지 않는데 자녀와 함께 할 때는 이게 쑥 하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한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를 해결하고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아동 상담사들은 자녀를 지지하는 것을 돕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복지관에 있을 때 상담을 받아보면은 자기 어릴 적만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어릴 적에 다 그랬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본인 어릴 적이면 거의 뭐 20년 전? 30년 전인데 그 사고방식을 지금 현재의 본인의 자녀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릴 때는 아버지가 되게 일하시기 바빠갖고 그냥 당연히 그냥 그 자녀 양육은 어머니 몫이었다고요. 그냥 아버지는 돈만 벌어오면 되는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딸 바보, 아들 바보 보면 다 엄마보다 아버지가 더 많으세요. 어머니보다. 요즘에는 더 어머니보다 아버님들이 더 자녀 양육에 더 참여를 많이 하시고 심지어는 저희 때는 엄부자해 이래가지고 뭐그 아버지는 굉장히 엄했고 어머니가 좀 자애롭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아빠를 별로 안 무서워하죠. 오히려 엄마를 무서워하고 엄마한테 얘기했다가 안 되는 거는 다 아빠한테 몰래 얘기하고 저도 막내로 커가지고 저희 집에 딸이 저 하나밖에 없는 막내여서 아빠가 유난히 예뻐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족의 문제에서 상호작용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자녀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요 시기에는 이런 시기입니다. 요 시기부터는 뭐 사춘기가 시작이 되고 혹은 요 시기에는 성에 대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요 때는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 때가 되면은 또래끼리의 모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고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몰랐거든요. 그냥 밥만 먹이고
키우면 되는 걸로 알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다가 아니구나. 밥만 먹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녀들을 지지하고 도우면서 자녀의 입장들, 성인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자녀는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고민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가족 치료에 대한 팀 접근법을 도입해서 아동지도 클리닉은 아동과 가족의 초기 정서적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이후의 발달에 더 큰 심각한 장애를 차단하는 데 원칙을 두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아동기 때 혹은 유아기 때 양육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양육자의 태도로 인하여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 이것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문제를 초기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에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게 하나 둘씩 쌓이면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연인들 사이에서도 처음에는 그냥 한 가지 서운한 게 생기는데 그것을 그때 얘기하고 서로 오해를 풀었으면 되는데 참고 있다가 또 다른 오해가 거기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또 쌓이고 나중에는 이별을 결정하죠. 그래서 이별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서서히 온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개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로 인하여서 나중에 더 정서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만들지 않기 위한 원칙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동에 대한 이해를 부모에게 아동의 입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시켜 줘야겠죠. 자꾸 어른들은 자기가 컸던 환경, 우리 때는 아버지가 되게 엄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 정도로 하면 이 정도만 해도 어디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 그렇게 키우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아동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어른의 눈높이로 아동을 대하면서 아동은 그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소집단 운동입니다. 소집단 운동 제목에서 보면 알 수 있죠. 규모가 굉장히 큰 집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집단 역학이 가족 치료에 적절한 이유는 집단 생활이 개별적인 특성과 집단 구조의 고유한 특성이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이라는 것은 각각 다른 사람이 모여서 있는 게 일반적인 집단이죠. 그런데 그 집단을 들어가게 되면은 룰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알코올을 끊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알코올과 관련된 엄격한 규칙이 있겠죠. 자, 가족이라는 것은 각각의 토양에서 살던 남녀가 만났어요. 서로 가지고 온 몸에 배인 습관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습관들을 가지고 하나씩 양보하고 맞춰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 자녀는 이미 엄마와 아빠가 만들어 놓은 규칙에 적응하며 사는 거죠. 그러다가 둘째가 또 태어나요. 그러면은 이미 엄마와 아빠와 또 큰아이가 맞춰놓은 또 그 규율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가정마다 특징이 있다 그랬죠. 어떤 집은 엄마가 전업주부여서 가사 일은 다 엄마가 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집은 엄마가 맞벌이를 하셔서 모든 집안일은 다 가사 분담. 아버님은 물론이고 모든 가족이 다 분담을 하는 집이에요. 이런 특성들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뭔가 적정하게 자신에 대한 그 삶을 영위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레비는 집단은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개념과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집단 토의나 개인 지도나 강의보다 더 효과적인 점을
집단 토의가 더 개인 지도나 강의보다 더 효과적인 점을 발견하였대요. 무슨 얘기냐면 부분의 합보다 가족이라는 집단은 가족의 구성원인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이 부부보다 더 크다는 거고 가족이라는 것이 형제보다 더 크다는 거죠. 가족은 부부와 부모와 형제와 모든 걸 다 합친 거잖아요. 또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거보다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 모여서 집단 토의를 하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물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감정적인 게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때는 누군가 진행자 같은 중재 요원이 뭔가 필요하겠죠. 어, 이렇게 아무래도 가족 간에는 쌓여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작은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뭔가 이게 커진다는 거죠. 커지면서 서로 그냥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물론 이때는 객관적으로 진행자든 누군가든이 껴서 중재하는 게 필요해요. 너무 감정적으로 가게 되면 중간에 좀 끊고 환기를 시켜야 되는 것도 필요하죠. 가족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역할 이론 등을 도입하여 가족 치료를 시도하였다. 자, 말이라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카톡이나 문자로 할 때 잘한다 이렇게 보내면 그냥 잘한다인데 말할 때 잘한다 이거랑 잘한다 이건 다른 개념이죠. 가족들의 말투가 되게 틱틱거리는 말투인지 아니면은 권위적인 말투인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막 얼굴이 붉어지면서 소리를 굉장히 크게 높이면서 싸움하는 것 같은 저희 새언니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새언니네 이제 친정이 부산인데 같이 이제 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새언니네 친정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사돈 어르신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무슨 싸우는 줄 알았어요. 경상도 분들은 굉장히 좀 말하는 게 시끄럽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니 왜 하나님과 싸우지? 뭐 이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그 말하는 방법, 목소리 톤, 높낮이, 말투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제스처가 강압적이지는 않나. 우리 비언어적 행동에 많이 관심을 가지라 그러죠. 어떤 엄마가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해요 라고 말은 했지만 아이가 막 뛰어오니까 그 아이를 확 안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몸을 움츠려서. 그것은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닌 거죠. 사랑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아이가 예쁘고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다 여러분들 이렇게 키우셨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말로써 표현하는 언어적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비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행동이거든요. 사회복지사는 가족 치료뿐만이 아니라 가족 상담이 아니라 어떠한 상담을 하든 이 비언어적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표정과 어떠한 태도로 말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역할 이론도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물론 집안마다 특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은 역할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 역할 이론 등을 도입하여서 이것은 바로 객관화된 걸 얘기하는 거죠.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이 객관화된 내용들을 그리고 또 그 집안 분위기에 맞는 내용들을 조합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어느 순간에 살아가면서 잘 소통이 되는 가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가족은 또 다른 집단과 약간 다른 특성이 있죠. 동일한 신화와 방어 기제, 관점을 공유한 절친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우리 왜 질병도 가족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얘기는 동일한 음식을 먹으며 동일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 그 집에서는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술을 좋아하는 집은 다 술 때문에 질병이 있죠. 소화기가 약한 집도 있고 또 비만이 있는 집은 다 또 비만이에요. 그것처럼 가족들은 동일한 문화에서 동일한 사건들을 겪으며 동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음식을 먹으며 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뭔가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남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질병으로 같은 증상을 가지고 이렇게 뭐를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남이 동질성을 가지고 만났다 하더라도 그 가족끼리의 문화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족끼리 어떤 공유하는 공통된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왜 흔히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뭐 남들이 친한 척 해도 가족만 못하다. 이런 말들도 하는데 이렇게 뭔가 가족끼리의 응집력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 거죠. 또한 가족 구성원들은 민주적으로 관계를 맺는 동료가 아니며 세대 간 차이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위계 구조를 창출한다. 직장 같은 경우에는 서로 존중하면서 어쨌든 남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아무리 뭐 위계 질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함부로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족은 민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혈연 집단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특성과 또 세대 간 차이, 아무리 아이가 중요해도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아이가 뭐 예쁘고 그래도 너무나 예의 없게 행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잡아야 될 것들은 잡으면서 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가족 치료사들은 결국 집단 치료 모델을 포기하고 다양한 체제 모델로 대체하였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집단 치료는 기본적인 룰이 있고 공식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알코올 집단이다 이러면은 알코올 집단들은 술을 먹지 못하면 불안 증세를 보이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혹은 가정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의 집단이다. 이러면은 그 폭력으로 인한 상처와 자존감이 바닥이 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한 가정에 속해서 자라나다 보니까 그 가정 내에서의 자연스럽게 답습이 되는 거예요. 요즘 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유행이죠. 길들여지는 거. 이게 지금 내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어떤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것도 모른다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맞는지 틀린지도 지금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집단, 어쨌든 가족도 집단이잖아요. 한 명 이상이니까, 두 명 이상이니까 집단인데 그냥 기존에 가족 치료에 대한 다양한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 모델들을 가지고 대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 간에 어떤 그런 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독특한 가족만의 문화가 있다는 사실들을 네, 기억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하게 된 이제 결정적 계기가 1950년대에 이루어진 정신분열증 환자 가족에 대한 네 가지 횡단 연구라고 나와 있죠. 제가 이 시간에 수업을 시작할 때에 다음 시간에는 정신분열증 환자 가족에 대한 뭐 횡단 그 연구들을 제가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다음 차시 예고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정신분열증 환자 가족에 대한 4가지 연구를 했는데 비슷한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정신분열증의 원인이며 가족의 역동성은 그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체제라는 산물로 이해되어야 되고 가족 체제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가족 간에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가족 간의 상호작용, 그 역동성으로 인하여서 정신분석증도 생기게 되고 가족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담이 필요하거나 또는 그 가족 가운데에서 병든 사람이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원래 그 사람이 병들거나 원래 안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상처받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분명히 누군가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상처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어찌 보면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 정신분열증도 물론 뭐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자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 때문에 생긴 거구나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수업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족 상담 및 치료의 발전 배경 3번째 시간으로 예고 드린 대로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한 연구를 보도록 할 거예요.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갖게 하고 또 그 안에서 뭔가 상호작용에도 어려움이 있겠죠. 앞서 이번 강의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이렇게 병이 들게 되면은 온 집안이 다 우울하고 그런데 이제 특히나 이렇게 정신분열증 뭐 이런 거를 갖게 되면 어찌 보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가족이라는 것의 역동성 혹은 상호작용 이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7주차에서 저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